예, 안녕하세요. 예, TV 타고 떠나는 여행, 오늘 세 번째 여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행은 주제는 역사 여행입니다. 역사 여행, 특히 앞선 왕조들의 왕도 도읍지 역사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인데요. 도읍지 역사 여행에서도 세 번째. 오늘은 우리가 고려를 여행하겠습니다. 고려하면은 개성인데 어떻게 갈 수 있나? 예, 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좀 그 여행을 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덜쳐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어떤 역사를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상당히 좀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도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려가. 그래서 사전에 고려가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짝 보고 우리가 현장을 여행해도 그래야 어떤 그 감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려 500년 고려 왕조를 살짝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 떠나겠습니다. 고려를 흔히 우리 500년 왕조라고 합니다. 조선도 우리가 뭐 흔히 500년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518년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려는 475년입니다. 918년, 서기 918년에 고려를 개국해서 1392년 조선으로 바뀔 때까지가 475년입니다. 475년이니까 이제 대략 500년 왕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려는 처음에 조선국사가 고려 개경터를 보고 이거 1000년 가는 왕조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가서는 이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500년 왕조다. 왜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까? 바로 오다 보니 저 삼각산이 지금 북한산을 이야기합니다. 삼각산의 아래서 갑자기 이씨 왕의 기운이 막 솟아난다는 거죠. 발흥한다. 그래서 고려의 1000년에서 500년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려 왕조는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풍수 도참설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고려 시대의 그 도참설은 뭐 가히 종교 이상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신봉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고려가. 그러다 보니 고려가 개국하고 나서 한 100년 지나고 나서 11대 문종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들끓습니다. 이게 100년 지났으니까 500년이라 했는데 벌써 100년 지났잖아 하면서 근심걱정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삼경이라 하는데 그 개경이 있고, 남경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양입니다. 그리고 서경이 있지 않습니까? 서경은 어디입니까? 서경은 평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려 말 돼서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고려가 쭉 가다가 16대, 17대에 가면은 고려 인종이 있습니다. 조선도 인종이 있었죠.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자겸이 말하자면은 한자를 풀어갖고 18자 도참설을 내세웁니다. 18자 도참설은 말 그대로 이씨거든요. 이자를 하나하나 풀면은 18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18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이씨가 왕이 된다. 자기가 이자겸 이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회가 들끓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묘청의 난이, 평양에서 평양 승려 묘청의 난이 일으키면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 그런 반란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바로 뭡니까? 그 원나라가 공격해서 고려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 왕실이 피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경을 버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개경 앞바다에 있는 섬, 어디입니까?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고려 왕조가 일정 기간 있는데요. 정확히 39년을 거기서 무려 39년. 39년 하면은 피난 기간이 39년이면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 39년을
강화도에서 있다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지만 고려 말기에 가서는 공민왕이라든가 우왕 그리고 마지막 공양왕 34대 공양왕 때 일시적으로 천도합니다. 어디로 천도하냐면요, 바로 지금의 서울 경복궁 뒷자리, 경복궁하고 청와대 그 사이에 있는 연헌궁이라고 해서 옛날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이미 궁궐을 하나 지었습니다. 연헌궁. 연이어서 흥하라 해서 연헌궁이라고 궁궐을 지었는데 그 궁궐로 잠시 천도를 합니다. 그래봐야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짐 싸서 와서 짐 풀고 돌아가기 바쁜 그런 극히 짧은 기간. 얼마나 몸부림친 흔적입니까? 뭐 새 왕이 그렇게 피신을 가할 정도로,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피신을 가할 정도로 그만큼 도참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위협감을 준 겁니다. 이게 고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성계 장군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왕도가 됐던 39년 왕도가 됐던 강화도로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여행을 할 텐데요. 이 고려는 상당히 좀 특이한 나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475년 역사 속에 34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34명의 왕이 있었는데 일대 태조 왕건부터 24대 원종까지는 조종, 묘효가 조종입니다. 태조, 원종 하여 조종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그다음 원종의 아들 25대 충렬왕부터는 끝에 마지막 왕 공양왕까지 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예, 조종으로 그대로 가면은 그대로 우리가 국가로서의 왕의 묘호가 되겠는데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이렇게 왕으로 된 것은 원나라 때문입니다. 그 바로 25대 충렬왕 때부터 원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황제국이고 이 고려는 충렬왕 때부터는 고려는 왕으로 강등되면서 말하자면은 제후국이 됩니다. 상당히 아주 우리로서는 굴욕적인 일개 국가로서의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일일이 간섭을 받게 되죠. 바로 이 25대 충렬왕 때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제국대장 공주라고 있습니다. 이 공주를 충렬왕한테 그냥 강제로 시집을 보냅니다. 충렬왕이 이미 결혼해서 제1왕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밀고 들어가서 원래 제1왕비가 뒤로 밀려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항의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충렬왕이었습니다. 또 충렬왕 때는 원나라가 고려를 윽박질러서 일본을 쳐들어가자. 우리는 물에 약하니까 니네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라 해서 고려가 2차례나 일본을 정벌하게 됩니다. 원나라하고 같이요. 정벌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해협 있지 않습니까? 서시마 섬 가는 대한해협을 건너는데 엄청난 폭풍우 바람이 몰아쳐서 다 풍랑에 좌초되고 물에 익사하고 완전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쾌재를 부르죠. 이 신의 바람이 우리를 구했다 해서 신의 바람, 신풍이 우리를 구했다. 이렇게 아주 대환호하고 그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1940 1년, 2년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일본이 이걸 또 써먹습니다. 신의 바람으로 이 연합군, 미군을 상대로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 신은 일본말로 가미입니다. 가미. 바람은 뭡니까? 바람 샥 부는 바람은 가제. 그래서 그것이 신풍이 가미가제입니다. 그래서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아닙니까? 자살 특공대를 오키나와라든가 이 미군이 있는 쪽으로 보내서 그냥 비행기를 몰고 가서 그대로 가서 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충돌해서 자결을 하는 겁니다. 폭탄을 싣고 가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2차 대전 때 바로 그 신풍을 응용해서 그렇게 써먹었는데 대패했지 않습니까? 벌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고려 역사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었고 원나라의 간섭에 의해서 이런 수모를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재밌는 거는 뭡니까? 위대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전 세계인이 감탄하는 8만 대장경을 고려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합천 해인사에서 잘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700~800년 되어도 썩지 않는 이런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술을 우리 선조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고려청자 같은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이런 제품도 만들었지만 아까 원나라 시절이라든가 또 조선으로 바뀌면서의 어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 그리고 고려 그 후의 일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이렇게 전개됐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고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 너무 많이 또 하면은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해서 이제 고려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개성으로 갈 수 없으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강화도로 가겠습니다. 강화도의 개성 도읍지를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이 나쁜 짓 하는 강도가 아니고 강화의 도읍지 강도라고 하는데 이 39년 동안 바로 개성에서 몽진해서 도읍지 역할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고려 다음에 그 자리에 또 조선이 역사를 남겼기 때문에 사실 고려의 흔적은 지금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려 강도의 궁궐터, 궁지라고 하죠. 궁궐터는 뚜렷하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강화도에 가서 고려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몽골 침략으로 이제 고려 원종 때까지 그 39년간 도읍지 했는데 그 사이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신 정권, 고려 무신 정권 중에서도 또 최신 무신 정권이 60년간 4대를 걸치면서 60년간 무신 정권이 있던 상황인데 바로 그때가 고려 강도 시절입니다. 우리가 고려 강도의 강화도는 바로 난공불락의 강화도죠. 이 바다가 사이에 강화 해협이라고 하는데 저 넓은 해협을 몽골인들은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오죠? 몽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을 겁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고려 왕조는 강화도로 피신해서 있는데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고 있는데 그 바람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납니다. 고려 몽골 군들이 와서 빨리 나오면 살려줄게 하는데 왕이 안 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안 나가니 약이 오를 건 아닙니까? 약이 오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쑥대밭 만듭니다. 이때 경주에 있던 그 항룡사 구천 목탑도 이때 소실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또 우리 민간에서 또 의병처럼 일어나서 많이 잘 싸워서 일단은 또 물러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간섭이라든가 공격이 또 중단되지는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강화도에서 이 해협이라는 것이 일단은 몽골의 저지를 궁궐 입장에서는 지키게 됐습니다. 여기 고려 궁궐터는요, 바로 그 강화읍에 지금도 가면 강화읍에 가면은 바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복원을 하고 있는데 사대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양 도성도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듯이 거기도 삼중성으로 돼 있어. 내성, 중성, 외성이 있는데 이 성의 성문도 지금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왕도의 그 터지만 우리가 가서 충분히 그 감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은 조선시대에는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는 강화 유수부 관청이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왕도 도읍지였는데 지방 도시로 이제 전락을 했죠.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지금도 조선시대의 유적하고 고려시대의 그 흔적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번에 가서 두 가지 다 볼 수 있죠. 두 왕조에. 그리고 고려가 강화도에 왔어도요. 강화도에서 궁궐터는 일정 지역의 궁궐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이산, 강화도의 대표적인 산이 만이산인데 만이산 밑이라든가 이런데 땅 기운이 좋은 데다가 가거를 또 짓습니다. 왕이 거주하진 않지만 그냥 궁궐 하나 지어놓고 알박기식으로 그래서 가짜 궁궐을 지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터의 기운이 좋다고 하니 우리는 지금 기운을 잃어서 너무 힘들고 있으니 그 기운으로서 왕기를 좀 받겠다. 이런 참 염원을 담아서 가걸터.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왕리 같은 동네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왕의 기운을
일으킨다. 오죽 그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지명 이름, 마을 이름까지 그렇게 짓고 궁궐터를 짓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강화도에 가면 강화 읍내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지금 이제 봄철에 가면은요 진달래가 아주 만발한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고려산입니다. 고려산. 고려산? 왜 고려산이지? 예, 고려가 왔기 때문에 고려산입니다. 그럼 원래는 뭔데? 원래는 오련산입니다. 연꽃이 5개. 오련산이었는데 고려 왕도가 잠시 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려산입니다. 그리고 고려 왕도가 왔을 때 왕이 고종이었거든요. 고려 고종이었는데 고려 고종이 지금 그 고려산에 또 묻혀 있습니다. 홍릉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고려산이 고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산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언제 가도 산이야 언제 우리가 가도 좋지만 봄철 진달래가 만발할 때 가면 아무래도 가장 환상적인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고구려 때 유명한 장군이 있죠. 연개소문. 소문에 연개소문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소문은 하여튼 그렇게 자자합니다. 그리고 강화도 또 부속섬들이 있죠. 그 부속섬들 주변에 이제 성모도도 있고 여러 섬들이 있는데 특히 강화도를 중심해서 주변의 섬에 유배지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후기 조선 내내 유배지였습니다. 고려 후기는 우왕창왕이 유배를 왔습니다. 고려 말에 우왕창왕이 왔으니 우왕좌왕했겠네요. 우왕좌왕하고 조선시대에도 연산군이 유배를 왔습니다. 연산군이 쿠데타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산군이 왔고 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선조의 아들 영창대군이 8살에 여기 와서 증살됩니다. 8살 뭘 알겠습니까? 참 이 냉혹한 정치 바람에 여기 8살에 여기서 증살, 방에 불때 갖고 막 숨 막히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이복형인 광해군입니다. 근데 광해군이 또 인조반정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광해군이 다시 또 이쪽으로 강화도로 유배를 옵니다. 자기가 자기 이복 동생을 그렇게 했는데 자신도 그곳으로 유배를 옵니다. 왔는데 나중에 다시 제주도로 이배돼서 제주도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상당히 조선 초에도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도 왔습니다. 바로 위에 형 수양대군에 쫓겨서 유배를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왕과 왕족들이 유배를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강화도에 이제 선원사지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선원사지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상당히 유력하다고 위치라든가 기록상으로 이렇게 보면 유력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유물이 발굴되지 않아서 지금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그 추정지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도 마치고 했는데 이 절이 어쨌든 이 절이 그 선원사 자리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도 지금 가봤는데 상당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축대밖에 없고 빈터거든요. 옛 영화가 무상하게 이 절은 고려 아까 8만 대장경을 일시에 보관했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8만 대장경을 보관했다가 지금 합천 해인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여기 있다가 한양으로 잠시 갔다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절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실마리가 나와서 우리한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역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선원사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의 그 집권자인 최우가 했습니다. 최우는 그 최충헌의 아들입니다. 최충헌이 이제 최씨 중에는 제일 이제 아버지로서 하고 그다음에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 60년간 무신 정권 중에서도 최씨 무신 정권이 그 60년간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의방이 했지 않습니까?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그다음에 이의민, 최충헌, 최우 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그 임유무 부자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최씨 무인 정권 때 최우가 왕을 능가하는 실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강화도로 천도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을 했고, 강화도에 와서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것도 자기가 비용을 대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자기 비용이 거의 뭐 국가 비용이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만대장경을 주도한 사람이 최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의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선원사지다. 한 번쯤 그래도 일단은 믿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고려대장경이 있었는데 팔만대장경은 그 후에 이제 고려대장경이 원래 이제 몽골군에 침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룡사 구청 목탑을 태우듯이 그 원래 고려대장경은 그 대구 팔공산 부인사라는 사찰에서 있었는데 그거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게 그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게 이제 초조대장경이라고 흔히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팔만대장경은 만드는 데만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강화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저 경상남도 남해라든가 이런 지방에 그 어떤 일종의 말하자면 지점과 같은 분사도감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만들어서 강화도에 직결해서 해인사로 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이성계 장군이 그렇게 했지만 그 조상도 이미 고려와 상당히 어떤 관계가 묘합니다. 아까 그 무신 정권에서 이의방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갔는데 이의방의 동생이 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린이 바로 이성계의 6대조입니다. 6대 할아버지입니다. 위로. 그러니 그 6대 할아버지의 형이 그 무신 정권 집권자였지 않습니까? 그 고려 조정을 어쨌든 그랬는데 또 어쨌든 이성계는 고려를 조선으로 바꾼 이성계 가문과 고려와는 영원한 그런 어떤 앙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관계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강화도에 가면 외포리라고 있습니다. 외포리. 지금은요, 강화도에서 성모도로 이렇게 가는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직접 갈 수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 15분이 건너가면 성모도였습니다. 그 외포리가 이제 그래서 어시장도 형성되고 뭐 횟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때 좀 흥성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뭐 배를 탈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면은 그 외포리 선착장 그 옆에 그 삼별초군이 그 유호비가 있습니다. 항몽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삼별초. 이게 왜 그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삼별초는 일종의 말하자면 경호부대원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원돼서 역할을 했는데 이 1270년에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고려 이 도읍지가 환도를 할 때 해산 명령이 떨어집니다. 삼별초 해산. 그러니까 삼별초는 상당히 뭡니까?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갑자기 해산이라니 뭐 실직도 하게 되겠거니와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죠. 더군다나 왜 해산합니까? 몽골군이 시켜서 해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항을 한 겁니다. 당시 그 지도자인 배중손을 중심으로 해서 반기를 듭니다. 이 반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정에 대한 반기가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됩니다. 조정은 힘이 없어서 몽골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뿐이고 배중손을 포함한 삼별초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니까 결국은 뭐 항몽투쟁이면서 조정에 반기를 든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된 거죠. 우리 같은 참 안타까운 그런 또 역사를 이 삼별초에서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힘이 딸려서 일단은 피신을 합니다.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진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진도에서 남해 지역 연안까지 막 크게 활약을 했는데 진도에도 지금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밀려서 제주도까지 갑니다. 이제 끝까지 간 거죠. 제주도에 가서 항몽투쟁하다가 결국은 진압되고 이제 말게 되는데 뭐 삼별초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조정에 반항했으니까 이거 뭐 반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우리
고려인의 자주정신, 자주독립정신이 거기에서 우러났으니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동북쪽에 강화도 전체 이 섬의 동북쪽에 동북 지점에 가면은요 연미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약간 이 언덕배기 위에 연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여기에 올랐으면요 저 인진강하고 한강이 바로 만나서 이제 서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서해로 들어오면서 한 줄기는 서해로 가고 한 줄기는 강하해협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 갈라지는 모습이 제비의 꼬리와 같다 해서 연미정입니다. 이 정자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고, 아까 고려 고정이 피신해 왔을 때 이 연미정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물론 지금 정자는 계속 개보수해서 새로 지은 거지만 그 역사성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뭐 몇 년 전에 그 정자에서 또 드라마도 촬영한 그런 그 아름다운 정자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조선에서는 거기에 월곶 돈대 군사 시설물은 월곶 돈대도 그 밑에 만들어 놨으니까 동시에 여행이 가능하겠죠. 이제까지 강화도의 고려 유적지를 대충 대표적인 걸 둘러봤습니다. 고려 유적지 둘러봤지만 사실 고려 유적지가 크게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자주구레하게 조금은 있지만 크게 우리가 뭐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500년이 다시 또 이렇게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선으로 업데이트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서 조선의 유적지가 어쩌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로 고려 여행을 떠났지만 함께 강화도에 있는 조선 여행지, 어차피 여행지 또 봐야 되니까 그 여행지 갈 곳은 또 조선 여행지 뿐입니다. 그래서 조선 여행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강화도에 남아있는 좋은 여행지를 같이 저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려궁지를 여행했었는데요. 그 고려궁지 그 영역 안에 용흥궁이라고 있습니다. 용흥궁. 멋진 기와집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철종임금 25대, 조선 25대 철종임금의 어릴 때, 어릴 때 살았던 집입니다. 어릴 때 살았던 집인데, 아니,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어. 그게 아니고, 원래 집은 안 좋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 왕의 신분에 걸맞게 사절을 이렇게 다시 지은 겁니다. 왕 된 직후에 지은 겁니다. 그것을 용흥궁, 용흥궁 이름도 멋지지 않습니까? 용은 왕을 상징하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19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갑니다. 시집 오겠다는 처녀도 없고 장가를 못 가. 그때 19살이면 장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가고 맨날 이제 나무하러 갑니다. 이 철종이 이름이 원범인데 이 원범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뭐 정조 할아버지부터 유배를 온 거죠. 유배로 와서 뭐 걸핏하면 영모죄로 해서 불려가서 사사되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형제들 뭐 이 위쪽에 지금 조상들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피바람 맞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만 와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상황이죠.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 왔는데 나무찜치게 지고 집에 오니까 한양에서 데리러 온 겁니다. 자신을. 그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니요 왕이 되어서 궁궐로 모시러 왔다고 하니까 안 믿죠. 그렇게 해서 벌벌 떨면서 이제 해서 그때 궁궐로 갔는데 이 장가도 못 간 19살 원범이 궁궐에 갔더니 왕비도 있죠. 후궁이 뭐 7, 8명이나 있죠. 갑자기 부인이 한 10명이 되는 부인의 눈이 막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뭐 그때는 세도 정치, 뭐 안동 김씨, 뭐 풍양조 씨, 남양 홍씨 이런 삼성씨가 교대로 막 세도 정치 64년간 3대 그래 또 오는 과정에서 철종 임금까지 그 세도 정치 영향에서 자기의 운신의 폭이 없었죠. 뭐 왕 수업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한다 하더라도 세도 정치 때문에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35살에 이렇게 또 요절하는 그런
그 용흥궁이 바로 그 고려궁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고려궁지 바로 용흥궁 바로 위에 뒤에 언덕이 있는데요. 언덕에 강화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성당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당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성당은 완전히 한옥으로 됐는데 2층식으로 딱 돼서 아주 뭐라 할까요? 이 누가 봐도 이 성당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뭐 어떤 아주 귀한 건축물로 보이는 그런 성당입니다. 1900년에 건축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당시 그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떤 좀 뭐라 할까요? 익숙치 않은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도 심했고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지 적응을 하기 위해서 현지 사람들한테 친근감이 있는 한옥으로 지은 겁니다. 우리가 기업이 해외에 간다면 그 나라의 어떤 시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지화, 현지 적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국민성에 맞춰서 뭐 이렇게 시장을 그 접근을 하듯이 그와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상당히 특이한 그런 어떤 성당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내는 또 다릅니다. 그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해서 또 그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하면은 꼭 한번 눈여겨보실만 합니다. 그 강화궁터 그또 조금 그 입구 중간쯤에는 그 조선시대 김상용 선생, 우리 김상용 선생 하면은 그 우리가 또 김상헌 선생, 가노라 삼각선암 다시 보자 한강수에 부른 그 김상헌 선생의 친형입니다. 상당히 두 분이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형은 왕자와 왕비 왕자들을 그다음에 종묘의 신주를 이렇게 봉안해서 강화도로 도피하고 인조 임금은 병자호란 때입니다. 인조 임금은 강화도로 못 오고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이때 동생 김상헌은 왕을 호종해서 강화도로 갑니다.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그 두 형제는 서로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청나라는 앞서 고려 때 원나라와 달리 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난공불락이 이제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는 난공불락이 아니고 함락대입니다. 이 함락대니 이 역할을 담당했던 김상용 선생이 너무나 참 참담해서 그 화약에다 불을 붙여서 터뜨리고 자결을 합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13살 손자도 같이 자폭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거기 가면 김상용 선생의 그 순절비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여행지죠. 강화도에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무슨 돈대니 무슨 진, 초지진, 뭐 이런 진, 뭐 광성보, 보 이런 돈대, 진, 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 시설물이 등장합니다. 이 다 군사 시설물이다. 해안가를 지키는 군사 시설물, 군사 시설물이고 군 해안 경비 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특히 이제 덕진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양훈수 장군이 덕진진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프랑스군과 싸웠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덕진진에 가시면은 바닷가 쪽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쇄국 양리 정책, 쇄국 정책이죠. 쇄국 양리 정책을 위해서 비석의 쇄국 정책, 외국 함선이 강화 해협을 통과하는 걸 봉쇄하겠다 하는 그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하도 서구 열강들이 자꾸 들쭉날쭉하고 우리를 공격하니 아예 봉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초지진은 상당히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꼭 봐야 할 것인데요. 바로 제너럴 셔먼호가 1866년 이제 대동강에서 격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격침시켰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5년 후에 1871년에 이제 신미양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와서 미군하고 이제 우리 조선군하고 첫 전투가 벌어진 것이 바로 초지진입니다. 지금도 초지진에 가면 노성이 있습니다. 노성인데 저도 딱 보니까 그 포탄 자국이 아직도 노성에 남아 있습니다. 가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상처가 그 세월은 이렇게 100여 년 지났지만 소나무는 아직도 우리한테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초지진에서 전투가 시작됐지만
그 위쪽에 올라가면 광성보가 있습니다. 이 광성보가 친미 양요 최대 격전지입니다. 이 격전지에서 어재현 장군과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이 무려 350명이 모두가 전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미군은 3명 전사하고 우리는 350명이 전사합니다. 여기서 그 역사에서 유명한 우리 숫자기, 장군의 그 사령관기 숫자, 한자로 숫자 된 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미군이 가져가죠.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로 임대 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화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또 꼭 보셔야 할 유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손돌목 돈대라고 있는데, 손돌목 돈대도 상당히 또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고려 왕이 몽진할 때 아까 강도 몽진하지 않습니까? 몽진할 때 배를 놓아줬던 사공이 이상한 데로 자꾸 간다는 거죠, 왕이. 왜 저리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가느냐 하는 의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손돌이라는 이 놓아줬는 사공한테, 혹시 얘가 첩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리로 가냐 했더니 내가 바다 물길을 잘 알기 때문에 강화도로 도달을 하려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합니다. 정 못 믿으면 바가지를 물에 띄워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그 바가지가 도착하는 곳에 가면 됩니다 했는데 의심이 워낙 크니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첩자다 생각하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배사공이 없으니까 배를 이제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얘가 얘기한 바가지를 띄워봅니다. 그 바가지 따라서 가니 강화도에 도착합니다. 강화도에 도착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맞으러 나옵니다. 우리가 얘 말을 너무 의심하고 죽였구나 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무덤을 써서 주는데, 무덤을 써줬지만 그게 동지 서무사흘 날이랍니다. 그래서 동지 서무사흘 날 이 손돌이 하도 괘씸해서 그날 엄청 추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지 서무사흘 날 추위가 항상 왔다고 합니다. 추위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놈 죽은 날. 아니, 그 죽은 사람도 억울한데 왜 또 그놈이라 그래. 그래서 그놈 죽은 날, 이 추위는 그놈 죽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윤색되고 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으니까 손돌목 돈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기 가시면은. 연무당 예터가 있는데요. 강화도에 가면 연무당 예터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서 볼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볼거리는 별로 없지만 느껴볼 거는 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은 항상 눈으로만 채울 것을 생각한다면은 뭐라 할까요? 아주 휘황찬란하고 큰 아름다운 도시로 간다든가 아주 관광지 경치가 아름다운 데 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행이라는 게 꼭 눈만 채우고 오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채우고 오면은 와서 금방 또 이 휘발성이 강합니다. 금방 또 잊힙니다. 가슴에 새기고 오면은요, 느끼고 오면은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 감성적으로, 우리가 또 뭔가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서 현장에 가서 특별히 눈으로 볼 거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어떤 깊은 상징성이 있는 역사적인 유적지라면은 꼭 가서 봐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연무장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연무장터는요,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강화도 조약은 그 전에 일본이 우리한테 미끼를 던진 겁니다. 뭡니까? 운요호 사건. 일부러 자신들의 함대를 초지진 앞바다로, 아까 초지진 앞바다로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포격을 하게끔 유인을 한 겁니다. 그냥 뺨 한 대 맞아야 이제 공격할 빌미를 얻겠다 하고 유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운요호를 공격했고,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강제적으로 우리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하고 조약이니 이런 걸 맺어본 저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약의 문구라든가 이런 걸 해석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방적인 어떤 조약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부산 외에도 이게 항구를 개항하라라든가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되게 좋아 보이죠. 조선은 자주국이다. 우리한테 자주국이라고 일본이 대우해주네. 되게 좋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좋아한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게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데 싫어? 아니죠. 좋죠. 좋은데 일본이 이야기한 것은 니네가 청나라 속국으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지 않냐. 그 속국이 하지 말고 그냥 자주 독립국으로 이렇게 해야지 부추긴 겁니다. 왜요? 청나라 속국이면 자기 일본도 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청나라 조선을 먹으려고 하면 청나라하고 또 어떤 관계가 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청나라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가 돼야 우리가 조선을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와, 일본이 우리를 대우해주네. 예, 바로 그래서 연무장터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면 화면에서 보시는 표지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터, 조선 후기의 군사 훈련장이었던 자리였죠. 이 자리에 저보고 이거 뭐 볼 것도 없는데 왜 가보라 그래 하고 욕하시지 마시고 역사를 새기고 오시면 더 큰 가슴 속에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사가 자꾸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반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새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조대왕이 역사를 알면은 바로 앞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여기에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너무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앞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연무당 예터가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증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족산성이라고 해서요, 삼낭성이라고도 합니다. 삼낭성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안에 성 안에 전등사라는 또 고찰이 있죠. 이 정족산성은 저는 이야기로는 당군시대 때, 고조선이죠. 당군시대 때 유적으로 이렇게 전해오니 우리가 너무나 참 까마득한 옛날, 어쨌든 그런 감성으로 일단 한번 가서 그 산성도 한 바퀴 짧으니까 한 2.3km 짧으니까 산책하시는 것도 좋고, 전등사 여행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전등사에는 과거에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록 보관소하고 사고실록 보관소하고 사찰하고 성벽터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정족산성입니다. 그다음 강화도는 아까 대표적인 산이 만이산이 있습니다. 만이산. 멀리서 봐도 아름답지만 올라가도 상당히 주변 경치를 내려다보는 경치. 주변이 바다와 다도해 섬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맨 꼭대기에는 참성단이라고 우리가 천재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체육 올림픽이라든가 할 때 체화 봉송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곳.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거기서 기우제, 비가 안 오면 이 제사를 지냈던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이산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디언들도 기우제를 많이 지냈는데 인디언 애리조나의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답니다. 신기하네요. 우리보다 잘 지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이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비가 옵니다. 우리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노력하다 보면은 노력한 만큼은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건창 선생 생가가 있는데요. 이건창 선생은 조선 고종 때 상당히 유명했던 암행의사입니다. 우리 암행의사 하면 의사 박문수 생각 많이 하시죠. 이건창 선생도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15살에 과거 급제했을 정도로 아주 총기도 있고 조선의 마지막 명문장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막 망해가고 하니 참 상당히 애처로웠죠. 이분이 상당히 부정부패도 단죄하고 법을 어긴 사람 단죄하고 아주 철두철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종 임금이 지방관들 각종 지방관들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임명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내려보낼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려가서 지방 고을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제대로 안 하면은
내가 이건창을 내려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한테는 저승사자가 되겠습니다. 이건창 선생이. 바로 이건창 선생의 생가가 초가집이 지금 복원이 돼서 있고요. 이건창 더불어서 이건창 선생의 그 생가 바로 앞에 이제 그 2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2차선 도로 바로 옆에 보면은 이건창 선생 집에서 보면은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바로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400년 된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탱자나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건 아무래도 탱자나무는 탱자 달릴 때가 가장 좋겠죠. 잎이 무성한 여름에 어쨌든 이렇게 가셔서 보셔도 이 참 수세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참 400년이라는 연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탱자나무가 있는데 이 탱자나무 왜 이 탱자나무가 여기에 있냐 했더니 물론 어머니가 심은 예전에 이건창 선생 조상이 심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에 강화도에 탱자나무를 많이 심은 유래가 또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 그 병자호란 때라든가 나중에 또 하여튼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궁궐이라든가 이 담장 쪽에 탱자나무, 가시나무지 않습니까? 탱자가 가시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타리 방호벽을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많이 심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흔적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탱자나무를 울타리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고려 여행을 우리가 개성에서 할 수 없으니 강화도에서 고려 500년 왕조 여행을 했고요. 고려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참 굴욕적인 이야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두루두루 다 여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여행 이야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